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6개월 차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 시모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 잠깐 들렸었어요.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겨주셨고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길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에 있어드리려 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시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는데 본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시모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저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저와 반대로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인데 남편은 온갖 불만을 겉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어요. 이유는 시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남편의 목 빼고 일절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돈이 필요할 때 모든 걸 꺼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시모의 입장이었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았었죠. 시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커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였는데 항상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애들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 서류 던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부가 살아계셨을 땐 중간에서 남편을 통제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 혼자 계시게 되자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모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은 지갑을 열지 않는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당신한테 10원 하나 주지 않았을 거야.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모르잖아. 벌써 또 통장이 바닥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어머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당신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도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일해서 아이들 키울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당신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밖에서 놀지만 말고 제발 옆에서 건강 좀 챙겨드려.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누구나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시간 늘려서 뭐하러 옆에 붙어 있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해. 그래야 전 재산 나한테 전부 다 들어오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버티면 돈도 들어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지금처럼 행동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님 연명치료 거부하셨어.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는 거 거절하셨다고.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아, 나 좀 제발 그냥 놔둬.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다. 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엄청 속 보이는 거 알아.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너한테 돈 좀 주겠대? 그래서 보살펴달라고 그러니? 내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자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당신한테 넘어가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주는 척 옆에서 챙겨주는 척 가식 떨고 있는 거겠지. 내 두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 엄마라고 안 보이겠냐?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놀려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그날 저를 함부로 생각하고 뱉은 말들이 제일 큰 상처로 돌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제 얼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방에 누워있는 시모 때문이라면서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모를 보시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팔을 붙잡으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뜯어말렸지만 이미 남편의 눈은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차에 태운 뒤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모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남편한테 내쳐진 시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시모에게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다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시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개척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정까지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 더는 무서울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러한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자 저 또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모를 보살펴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앞으로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섬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시는 시모의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폐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전이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가 당시 아들한테 온갖 막말에 욕까지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상황이라 저희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저 혼자 아이들과 시모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보다 밤에 기침을 많이 하셨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길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집 부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몸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누워 계시고 싶어 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이 저도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오전에 해열제를 드린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열제를 또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주방 테이블에 있는 약에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양손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를 반히 쳐다보던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이레놀과 약봉투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제 뺨에 손까지 울렸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약들 전부 다 뭔데? 내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파서 돼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간병해 드리고 온 거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늙은이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건데 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내일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너흰 내가 언제까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살 거야? 이쯤 되면 곧 세상 떠날 때 된 것 같았는데 당신이 약들 챙기는 거 보니까 아직 곡기도 안 끊었나 보네. 명줄 하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남아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 자기는 속 편한가? 고려장이 합법화돼야 이 세상의 늙은이들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의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당신도 문제고 우리 엄마도 문제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뺨을 때려? 너는 한평생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줄 아나 본데 너도 곧 노십이고 고개 한 번 더 돌리면 6, 70 금방이야. 그때 돼서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말하면서 고려장 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님도 저런 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자식이면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차피 어머님 잘못되시면 당신이랑 함께 살 이유 전혀 없어.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셔.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신다고. 술 퍼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너까지 이러는 거 받아줄 여유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약봉지 챙기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냥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라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자식한테 감사를 바라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엄마만 떠나면 그 재산 전부 나한테 들어올 테고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엄마의 그 질긴 명줄 빨리 끊기는 거 그때가 하루빨리 와야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시모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몸을 천천히 일으켜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가 가지고 있는 웅임을 나의 뺨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시모의 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된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떠나지 않는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리길래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밖으로 내보낸 뒤 깨어나지 못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이 집어던지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술까지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던지다 보니까 던진 물건이 시모에게 떨어지게 될까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급차와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뒤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건강은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한참 뒤에나 깨어난 시모는 좀 전에 있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어요. 그날 시모는 저에게 잠깐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화를 끝낸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병실 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어요. 시모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누군지 여쭤보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줄 시모 변호사 대리인이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면 된다. 내 생각엔 내가 우리 아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많이 벅찰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벌린 일들 수습도 못하는 그런 놈이랑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도 저러는데 나까지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만 신경 써라.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지만 그 애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라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혼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만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그래도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 너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구나. 이미 상대에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왔냐며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안에 있는 서류를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라에 바로 매각해 달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134억 등기를 변호사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이미 남편과 갈라설 마음이 있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처리하자면서 재산까지 전부 분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 주길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저도 망설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었고 더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친자 포기 각서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됐기에 시모협을 지켜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개월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스탠드를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밖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고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모가 134억짜리 건물을 처분한 걸 알게 돼서 화를 냈던 거였어요. 이 노인네가 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당신이 내역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나는 안 불쌍해 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 눈 감으면 속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134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내역 없이 처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나한테 뭘 줄 게 남아있냐고.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들어가면 그 돈 흥청망청 사용할 거 아냐.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내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아이들까지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한 놈한테 그 많은 돈 줘봤자 너는 내 마누라랑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나는 며느리랑 손주들이 울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너한테 밀어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떠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행만 안겨주는데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 없으니 가로빨리 세상 떠나버려요. 그래도 나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왜 큰소리야? 당신이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까지 내렸겠냐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해도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돼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나랑 이혼했으면서 또 여길 기어들어와.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도 있냐?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들고 있던 스탠드를 저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관계자들은 그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버렸고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시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었는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변호사 대리인을 불러 살고 계셨던 집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셨어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 싫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보고 싶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잠깐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병실로 들어온 거라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모가 최대한 빨리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며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에게 꼴랑 돈 5억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오겠다며 재산 숨겨놓은 거 아니까 당장 전부 다 내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 같았습니다. 저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놈 지어받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나가라면서 병실에서 난리치길래 시모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전시모가 되겠지만 저에겐 친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모는 저보고 하루빨리 이사 가길 원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모가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50억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만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50억을 주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준 돈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 남편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 또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해주고 싶어요. 변호사 말로는 시모가 저에게 준 재산을 알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는 고인이 생전에 징요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징요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제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시모 뜻대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만 아직 시모는 병원에 계세요. 장례식도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당연히 장례식 날 난리칠게 뻔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입만 닫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어온 50억을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전 남편이 지금 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 그걸로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늪에 빠지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모가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